삼국지 조조전 왕 샤오레이 지음 갑작스런 정변. 후한 영강 원년의 겨울은 북방대륙 전체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일 만큼 유난히 혹독했다. 특히 한나라의 도성 낙양에서는 열흘 내내 햇볕 한 번 쬐기도 힘들 정도였다. 온종일 살을 애는 서북풍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불어제치는 통에 천하제일의 도성이 우중충한 잿빛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낙양성 황궁 안에는 36살의 황제 유지가 병든 몸을 용상에 기대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병마에 시달려온 그는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북풍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윙윙거리는 거센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몸이 붕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금방이라도 광풍에 휘말려 세상 끝까지 날아가 버릴 것처럼. 유지는 15살에 즉위하여 21년 동안 황상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중 13년간은 외척이었던 대장군 양기의 꼭두각시가 되어 폭정을 펼치는 바람에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양기가 죽은 뒤 8년 동안은 환관의 농간에 빠져 충직한 신하들을 멀리했다. 이로 말미암아 소인배들이 득세하면서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오랑캐족의 침범이 잇따르면서 나라꼴이 엉망진창에 이르렀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지금도 유지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줄 몰랐다.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근심거리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그를 괴롭히는 가장 큰 근심거리는 황위를 물려줄 후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러다 갑자기 죽는다면 조정의 문무 대신들은 다른 종실의 자제를 황위 계승자로 뽑을 것이고, 그리 되면 또다시 환관과 외척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게 불을 보듯 뻔했다. 그 다음 근심거리는 지금이 태평 시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서부 변경 지역에서는 아직도 강족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지금은 황제의 군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족과의 끔찍한 전쟁은 올 봄에 시작되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음력 3월, 운양성 백성들은 쟁기와 소를 끌고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부모를 따라 나온 아이들은 논둑에서 따뜻한 봄볕을 쬐며 장난치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풍성한 수확을 바라며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태양조차도 이 땅을 특별히 보살펴 주기라도 하듯 온종일 따뜻한 햇살을 내리비쳤다.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도 서로 속고 속이는 속세의 아기다툼도 없는 그야말로 천당과 같은 평화로움이 온 마을에 가득했다. 들녘의 고즈넉한 평화로움을 깨뜨린 것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였다. 말을 탄 한 무리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며 마을을 지나갔다. 농민들은 그저 사냥을 나선 이들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몇몇 노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머리를 산발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 모양새가 틀림없는 강족이었기 때문이다. 운양성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선은 성문을 여닫는 시간이 바뀌었다. 평소와 달리 아침 늦음하게 열었다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성문을 닫아 걸었다. 성문 앞에 검문 검색도 한층 엄격해지고
성문을 지키는 관병들도 2배로 늘었다.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채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골목마다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강족이 양주를 함락하고 이곳 운양성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셋째 날 오후, 성벽에서 망을 보던 병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저 멀리 들판 너머에서 들썩대는 수많은 검은 반점이 눈에 띈 것이다. 검은 반점은 점차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한 무리의 기마병 모습으로 변했다. 다급해진 병사는 서둘러 수성장에게 긴급 보고를 했다. 허겁지겁 성벽 위로 올라온 수성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무튀튀한 옷차림의 기병들이 어느새 성문 근방까지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기병들은 모두 똑같은 옷차림새였다. 투구도 갑옷도 없이 모피를 두르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옷 여밈새가 왼쪽으로 향한 것이 눈에 띄었다. 바로 북방의 오랑캐 강족이었다. 조정에서도 이미 강족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엄청난 규모였다. 수성군이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고작 800명의 관병으로 3만 명에 달하는 강족 전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전투의 결말은 뻔했다. 운양성은 함락되고 수성장과 현령을 비롯한 관병 800여 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그뿐이랴 강족은 무고한 백성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학살했다. 그들은 민가를 샅샅이 훑으며 양식과 재물과 부녀자를 닥치는 대로 취하고 집까지 불태웠다. 반항하는 백성은 불구덩이로 밀어버리거나 칼로 난도질했다. 운양성 안은 처절한 비명으로 뒤덮였고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연기 사이로 사람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성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다. 운양성을 초토화시킨 강족은 병사의 절반을 운양성에 주둔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다. 가장 가엾은 것은 살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이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갔지만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다. 야만스러운 강족의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저 한나라 깃발을 지켜든 관병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을 구출해 주기를 애타게 바랄 뿐이었다. 10월이 되자 호육로 중랑장 장환이 병마를 이끌고 병주의 오랑캐를 진압한 뒤 운양성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장환이 이끄는 관병들은 단 한 번의 전투로 강족을 격파하고 운양성을 수복했다. 장환은 강족의 우두머리 10여 명을 비롯한 만여 명의 오랑캐 병사를 죽였다. 통쾌한 승전을 거두고 성문 두각에는 다시금 한나라의 깃발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운양성은 이미 죽음의 정막이 감도는 폐허로 변한 뒤였다. 10월이 지나고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내렸다. 승전으로 한결 느슨해질 법도 하건만 한나라 군영은 여전히 질서정연한 상태로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군영의 정문 사이로 층층이 세워져 있는 막사와 창칼이 보였고 군영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막사가 눈에 띄었다. 한나라 군의 깃발이 휘날리는 천막 위에는 제법 많은 눈이 쌓여 있었지만 보초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장환의 지휘 막사였다. 그 시각 장환의 지휘 막사에는 여러 장수가 모여 있었다. 깊은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장수들 사이로 타닥타닥 화롯불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자가 연명인 호흉노 중랑장 장환은 푸른색 전투복 위에 갑옷을 걸친 채 사령관의 투구를 두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넓은 이마에 깊게 팬 주름과 가슴팍까지 드리워진 반백의 수염은 그가 이미 62의 고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출정은 대산홍이던 그가 작년 가을 황제의 명령으로 호흉노 중랑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것이다. 장환은 유주, 병주, 양주 등 3주의 군사를 총괄지휘하는 동시에 도요군영과 오한군영의 병마를 통솔하게 되었으며 3주 자사의 도성의 관원까지 감찰하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보면 황제가 장환을 얼마나 각별히 총애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노장군은 황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먼저 무의 장액 일대에서 흉노족의 주력 부대를 격파한 뒤 병주 지역으로 출격했다. 병주성에 주둔하고 있던 오한족은 질에 겁을 먹은 나머지 전투도 치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그 덕분에 수월하게 병주성을 수복한 장환은 말머리를 돌려 운양성을 쳐들어가 강족을 격파했다. 3번의 전투에서 오랑캐를 격파하고 승승장구하며 크나큰 공을 세웠지만 지금 장환의 표정에서는 승전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막대기로 화로의 숯을 뒤적이며 타들어가는 장작을 바라보는 그의 멍한 표정에서는 평소의 서리빨 같은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장환을 중심으로 양편에 열을 지어 앉은 장수들도 망부석처럼 꿈쩍하지 않은 채 노장군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장환이 막대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여러 장수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마음이 몹시 괴롭군. 진시황 시절 만리장성을 쌓을 때 흉노족이 길을 돌아 침입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히 오원군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이 운양성을 쌓았네. 한데 지금은 강족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네. 이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만. 병주에서 서둘러 이곳으로 왔어야 했는데. 아, 윤삼아, 도망친 강족 무리는 어찌 되었나? 군삼아 윤단이 서둘러 대답했다. 설령강 부족은 일망타진했고 나머지 조무래기는 고평을 돌아서 봉의산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인, 병사를 보내 추격할까요? 장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면 강족에게 귀순을 권하실 작정입니까? 윤단의 물음에 장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상의 은혜가 하늘과 같고 대인의 인자함이 바다와 같습니다. 이는 실로 조정과 백성들의 홍복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강족이 믿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점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광무제가 한왕조 중흥의 위협을 달성한 이래 수차례 강족을 정벌하고 복속시켜 많은 원조를 해줬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효안제 때 우후가 무도에서 격파당하고 살아남은 강족 잔당이 익주로 흘러들어간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수년 동안 숨어서 세력을 키운 뒤 성을 습격하여 난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인께서는 3주 병마를 통솔하고 승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참에 그들 잔당을 모조리 일망타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조정의 후환을 없애는 길입니다. 장군, 한순간의 인정으로 자비를 베푼다면 강족 잔당들은 훗날 세력을 키워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윤단의 간곡한 호소에도 장화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 어찌 그러한 사실을 모르겠나. 강족이 우리 조정의 화근이고 또 지금이야말로 승기를 잡아 오랑캐를 소탕할 천재 이루라는 것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난 수년 동안 대사농으로 국가의 재정을 맡아온 사람일세. 조정의 돈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단 말일세. 이번에 흉노족을 토벌하고 오한족을 내쫓고 강족을 격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군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아는가? 조정에서는 더 이상 군자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어. 장화는 한숨을 내쉬며 막사 안의 여러 장수를 쭉 훑어봤다. 전쟁은 군자금과 군량미의 싸움일세. 이곳에 10만 대군이 진군하는 한 걸음마다 돈과 쌀, 건초가 필요하단 말일세. 하물며 봉이산까지 진군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장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어 두렵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을 수가 없었다. 비록 변방의 전쟁터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지만 지금 조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그였다. 황제는 당고의 화 이후 환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환관 왕보와 조절 등은 권력을 빌미로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이는 배척했고 탄압했다. 그뿐인가 황후 두씨를 앞세운 외척도 크게 세력을 키워 도성의 군사력을 장악했다. 사도직에 있으면서 조정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던 원로 대신 호강은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는데 급급했고 호강교의 단경은 입신양명의 눈이 멀어 공을 세우고 권력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이번의 오랑캐 토벌 작전에서도 단경은 장환을 견제하며 회방을 놓더니 갑작스레 직접 병사를 이끌고 팽양성으로 쳐들어갔다. 오랑캐를 무찌른 장환의 공을 빼앗겠다는 꼼수가 뻔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사례교의 조숭이었다. 군량미 보급을 책임지는 직책까지 겸하고 있던 조숭은 환관 세력과 단경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이 거느리는 대군을 관할 지역인 산보에 주둔시켰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황제는 중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서 정사를 돌보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때에 병사를 이끌고 봉이산까지 출병했다가 만약에 조숭이 등에 칼을 꼽는다면 군량미를 조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일부러 보급품을 끊어버린다면 그리하면 장화는 승전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장화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듯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심이 한보따리였지만 장화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여러 파벌로 갈린 장수들에게 어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우레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군, 이대로 대충 전투를 끝내고 병사들을 철수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군을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곤란하다면 소인에게 경병 부대를 주십시오. 이들을 이끌고 밤새워 달려 봉이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귀청을 흔들어대는 고함에 막사 안의 장수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환이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사마 동탁이었다. 동탁은 팔척장신에 어깨는 호랑이처럼 우람하고 팔다리는 통나무처럼 굵직했다. 커다란 얼굴에 기다란 귀, 뒤룩뒤룩 살찐 거무튀튀한 얼굴, 꼬불꼬불한 수염을 가진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다. 이제 막 30이 넘은 풋내 나는 젊은 장수였지만 장환을 수행하며 전쟁터를 누빈 횟수가 녹록지 않은 용장이기도 했다.
다만 성미가 불같고 제멋대로인데다 인격 수양이 부족한 것이 흠이었다. 장화는 토벌을 자청하는 동탁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질책했다. 중영, 또다시 병이 도진 겐가. 강족은 이미 대부분 소탕했고 봉의산으로 도망간 잔당들은 조물에게 불과하네. 한데 자네가 병사를 끌고 추격했다가 만에 하나 패한다면 망신살이 뻗치지 않겠는가. 섣부른 추격으로 군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 일은 장기적인 작전을 세워야 하네. 장기적인 작전. 그놈의 장기적인 작전. 노장군께서 정히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군령장을 쓰고 출병하겠습니다. 소인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군령장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탁의 호기로운 장담에 장화는 차가운 비웃음을 던졌다. 군령장은 쓸 수 없네. 설령 내가 자네를 출병시킨다 해도 전투는 자네 몫이 아니야.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동탁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장환을 노려보았다. 장환은 동탁의 무례함에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자네는 모르는가 보군. 보름 전에 우리가 한창 강족을 토벌할 당시 단경이 이미 도요영의 병마를 이끌고 팽양성을 쳐들어가 오랑캐를 격파하고 봉의산을 포위했네. 단경은 공을 세우려고 안달이 난자가 아닌가. 지난번에는 그가 강족의 정세에 어두워 패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파악했을 걸세. 만일 내가 대군을 출병시킨다면 단경은 체면 때문에라도 섣불리 나와 공을 다투지 못하고 지원하는 흉내를 내겠지. 하지만 자네 혼자 경병 부대를 이끌고 출격한다면 이야기가 다를 걸세. 강족 잔당을 토벌하고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어찌 하찮은 사마에게 양보하겠나. 중영은 쓸데없는 고집은 그만 부리게. 윤단도 장환의 말을 거들었다. 노장군의 말씀에 하나도 그른 게 없네. 단경은 이미 황상께 요청하여 우리에게 전투를 중단하고 기다리라는 조서를 내렸네. 그러고는 정작 자신은 병사를 이끌고 오랑캐들의 근거지를 공격했지. 말끝마다 강족의 피와 뼈를 발라버리겠다고 벼르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기필코 공을 세우지 않겠는가. 노장군께서 강족을 토벌하러 동분서주했는데 막상 그 공로는 엉뚱한 놈이 차지할 판국이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나. 윤단의 말에 장환은 한층 속이 상했다. 하지만 분통 터지는 마음을 억누르고는 일부러 호탕하게 웃었다. 자네들은 내가 단경에게 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나. 예순이 넘은 이 나이에 풋내기와 승강이 할 생각은 없네. 단경과 나는 그저 오랑캐 토벌 책략이 서로 다를 뿐이야. 장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윤단에게 다가갔다. 단경은 용병술이 뛰어난 훌륭한 무장일세. 하지만 눈앞의 이득과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커서 거리낌 없이 사륙을 저지르는 편이지. 윤단이 분통을 터뜨렸다. 장군, 어차피 강족은 변방의 성을 침략하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허니 우리가 강족을 더 잡아 족친다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